이제 지금 이제 통일 시민 강자고 뭐 1강자는 총론 쪽으로 했고 아마도 이제 2강자부터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가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강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이제 설명 순서는 먼저 이제 통일 정책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정말 신냉전 구조인가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통일 2.0 시대다라고 한번 이제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일 2.0 시대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맺은 말, 뭐 맺은 말은 결국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제 남북이 서로 이제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게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통일 정책 환경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45년 8월에 한반도 이제 분단이 있었죠. 이제 그때 분단을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내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소위 그 외부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단을 가져왔던 그 외부적 요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륙과 해양 세력 또는 이제 지금 보면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권 또는 이제 뭐 권위주의 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 근데 이러한 소위 이제 뭔가 이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서로 이제 힘을 겨루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뭐 과거에는 냉전 구도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걸 신냉전 구도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일 신문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또 뭐 경제 안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지금 현재 또 미국은 비록 군사력을 투입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 지원하고 여러모로 러시아의 싸움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상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위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한반도에 있어서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왜 영향을 주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바로 있고 또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국가인 미국이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러시아의 그런 갈등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은 일찌감치 이제 러시아 입장에 동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이제 갈등하는 구조가 이제 좀 뚜렷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89년, 90년 소위 그 공산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종의 중국하고 미국과 뭐 전략적인 협력 관계다라고 했고 또 러시아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도 되고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일종의 좀 탈냉전의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남북한은 또 각각 미국의 자유 진영과 러시아의 공산 진영 이론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북한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위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그 나토의 동진인 거죠.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한 게 러시아가 대응한 거고 이거 자체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욕의 이제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격렬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 동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 빠르게 이제 진영 입장으로 확 돌아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내에서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이제 구심력은 약화되고 그다음에 원심력이 이제 강화되는 현상이고 특히나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어요. 과거에는 뭐 실제로 대적 관계로 이제 뭐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명분으로는 이제 같은 동포이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대적 관계 그리고 뭐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번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간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주긴 줘요. 이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예로 전 세계의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25고 그다음에 중국이 15고 또 우리는 뭐냐 하면 1.89,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러시아도 그 정도지만 러시아는 이제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25하고 2하고 이제 영향을 줄 때 아무래도 25가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구조지만 국제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적응하는 문제지 우리가 그런 국제 구도를 우리 스스로가 막 변화시키는 뭐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국제사회의 구도 하에서 이제 우리가 잘 적응하지만 그러면 그런 갈등의 구조 하에서도 남북 관계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분단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당시 분단이 이제 갈등의 구조였는데 그 사이에 보면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 소위 국제사회의 갈등 구조 하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졌단 말이죠. 같이 이제 예를 들어 갈등이면 남북 관계가 같은 갈등이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의 입장은 이제 각기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친미 정권으로 통일되는 걸 원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자국의 이제 우호적인 이제 그런 체제로 통일되는 걸 원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통일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소위 그런 갈등이 있는 국제 세력 간에 그렇지만 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단된 상황에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지금 갈등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 내에서의 이제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미국, 중국, 러시아도 희망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록 국제사회가 갈등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남북이 협력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 이제 아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보수 진보 간의 뭐 대북 정책이 다르다 이런 말 하지만 결국 전쟁을 보수 진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국은 대화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소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화해서 발전해서 뭔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평화 번영, 궁극적인 통일을 원한다라는 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그런 통일 정책의 근거되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보수나 진보하고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보수 진보 했을 때는 보수는 조금은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많이 좀 강조한다는 라인 차이가 있을 거고 진보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먼저 좀 양보하고 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게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뭐 방향이라는 목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협력적으로 나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 정세가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게 우리 한반도 정세 통일 환경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 10년이 어땠나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김정은은 집권 10년 차이고, 그리고 위상은 지금 현재 확고한 것 같아요. 소위 북한이 말하는 백두혈통에 의한 이제 통치를 하고 있고, 김정은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정권은 일부 뭐 불안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10년 동안 지금 이제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의 꿈인데, 이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소위 그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그리고 노동 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김정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고 싶다.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강한 국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국가,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사회주의 강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봤더니 지금 이거는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그 정치 강국은 김정은의 위상이 확고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군사 강국은 2017년에 북한 스스로가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제 선언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핵보유 국가로서 이제 뭐 위세를 이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강국은 끝났고, 이제 다만 경제 강국만 실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경제 강국 그 경제 부분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군사 부분과 관련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꿈속에서 이제 소위 사회주의 강국인데, 그 중에서 경제 강국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김정은의 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중국 러시아의 진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하노이에서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미국과는 이제 장기적 대결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적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 체제를 압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선전을 하고,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대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에 편승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이제 부합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소위 노골적인 공개적인 그런 지원, 소위 말해서 뭐 뒷배 역할이라고 하죠. 뭐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소위 불공정한 이중 기준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생존 전략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강국인데 이제 경제 강국만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든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제 뭔가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위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북한의 그런 생존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의 선전용 이제 그 사진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의 평양이 야경인데,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한 이제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김정은의 꿈이고 김정은의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한반도 정책 핵심 변수는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한 권위주의 이제 세력과의 그 대결을 이제 선언하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제약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현재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하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이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단동 신우주 열차 운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제재 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뭐 제재 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소위 2018년과 같은 그런 접근을 하기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명분상으로나 또는 이제 상황적으로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대강 선대선이라 하는 그러니까 즉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오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오겠다. 이제 그렇지만 자기들은 핵무기라고 하는 절대 병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 이런 이제 강한 입장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선대선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완전 막아둔 건 아니죠. 이제 전제는 미국이 변화하면 뭐 선하게 나오면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강경한 입장에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또 러시아에 소위 군인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중러 간의 그런 협력하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뭘까? 과연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죠. 자,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했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임 정부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핵 문제를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핵 문제가 입구냐 출구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핵 문제 입구론 출구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화를 하고 관계 맺음을 할 때 입구에서부터 핵 문제를 내려놓는다. 이게 이제 입구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입구론에 가까운 거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 자체가 체제 위협이니까 이 핵 문제를 이제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체제 위협을 해소해주는 그런 교류 협력, 경제나 평화가 먼저 나오고 이제 소위 비핵화는 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꼭 비교를 한다면 이제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현 정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입구론에 따라서 핵 문제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핵 문제에 기본적으로 뭔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만 그 다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 비핵과 관련된 이 핵 문제에 관련된 그런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매우 낮췄어요. 이제 북한 스스로가 뭐 과거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기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이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의 민생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이제 담대하게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 또는 우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쪽의 그런 소위 과정에만 들어선다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비핵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웠지만 엄청나게 그런 뭐죠 문턱이 이제 낮은 셈이죠.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이제 핵 보유 국가다 그러지만 비핵화를 하겠다라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보유 국가로서 소위 군축 차원에서 핵 군축 차원에서 하자 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할 여지도 없으니까 그냥 뭐 전술핵이라든지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제 핵과 관련돼서 이제 뭔가 이제 군축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대화의 장에 나오는 선택을 못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담대한 구상을 이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거예요. 일단은 완전한 비핵화든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을 이제 우리는 상대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이제 엄격하게 대응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확장된 억제와 자체 군사를 강화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정례적 실시도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방어적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요즘 한참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소위 그 핵의 균형론, 그래서 이제 자체 핵무장론, 전술 핵 배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술력 배치 그것보다는 이제 확장된 억지력.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핵 우산을 이제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도 포함해서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이나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과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 개발이나 이제 뭔가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소위 갈등을 유발을 하더라도 그런 갈등 사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3D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D는 deterrence. 이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억제력으로 디터런스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핵 개발을 하고 뭔가 이제 우리의 그런 그 질서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dissuasion, 이게 소위 단념시키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persuasion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뭐 미사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소위 dissuasion, 단념시키겠다. 이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여지를 이제 이상한 여지 안 보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이제 다이얼로그,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이제 3D 입장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상호주의고 좀 엄격하지만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면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북이 같이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한 기준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정상국가로서의 북한을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쉬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제 참여하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북한도 이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 5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결코 이제 규모가 적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이제 소위 정상 국가다라는 그런 이제 행보도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기준을 존중하는 게 북한으로서도 유리한 셈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바로 그러한 이제 국제사회 보편타당한 기준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위 남북이 협력을 하면 남북이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는 한강의 기적이지만 이제 앞으로 남북이 서로 협력한다면 이제 북한에 있어서는 대동강의 기적이 되고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기적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동반자로서의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이제 상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간다면 국제사회 협력에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이제 지난 8.15 때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이제 밝히기도 했죠. 자,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제 학권 비핵화 지금을 보여준다면 이게 이제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시예요, 예시. 우선 첫 번째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이게 식량과 광물 자원 교환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2007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했을 때 수석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재원 개발에 관한 협력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의류, 신발, 비누에 대한 원자재 8천만 불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이제 소위 광산에서 이제 광물을 이제 채굴해서 가져오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경고음이지만 일단 식량이 중요한 거니까 북한은 한 연간 이제 50만 톤 내외 뭐 많게는 또 한 뭐 7, 80까지도 부족하는 매년 그러니까 그런 식량과 광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과 그다음에 뭐 발전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송전하고 배전해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 지원도 해주겠다. 북한도 지금 그런 전력 문제를 가장 이제 핵심 부분으로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북한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걸 이제 소위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하면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자립 경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아무리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 하고 하더라도 자립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소위 그 이제 유무상통 그리고 각자가 경쟁력 있는 경제 자원 요소를 서로 교환하는 게 좀 그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이죠. 그래서 북한도 자력 갱생으로 뭐 말은 좋습니다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하고 교역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식량 공급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식량 안보 문제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소위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취약한 게 그런 그 병원과 의료 인프라예요. 이제 어디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소위 닌겔 주사를 맞는데 아주 정말 열악한 수준에서 닌겔 주사 맞는 게 막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화 지원. 그리고 또 이게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특정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투자 및 금융이 북한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의 그런 노하우, 경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국제 그런 금융기구에 대한 이제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해주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북한에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라는 담화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부한 10년 전 비핵개방 3전의 복사판이다. 그러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고 요란한 구상을 앞으로 또 내세우면서 막 북한의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말했던 것은 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한 다음에 곧바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담대한 구상을 하자 그러면서 뭐 군사훈련을 해?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훈련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왜 뭐 솔직히 말해서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군이 있으면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것은 공격하는 훈련이 아니라 방어적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북한이 그걸 이제 호응에 안 오고 있지만 군사훈련 한다 그러면 과거 정부 때도 이제 우리가 이런 군사훈련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참관하고 싶으면 와서 참관해서 보세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군사적인 그 신뢰 구축, 그 CBM 하나의 그 조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상적인데 북한은 그걸 달리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하자라고 했으면서 기본적으로 군사훈련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그 반응은 이런 소위 대통령이 이제 담대한 구상을 했는데 비록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뭐 대남 부분과 대미 부분의 뭐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김여정의 담화로 하는 것은 너무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뭐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 자체는 이제 매우 이제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북한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예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런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느냐라는 거지만 북한도 한국이 미국과 군사훈련하는 것을 뭐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또 예고를 했고 언제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명분인 것 같고요. 이제 실질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그 갈등 구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고 한다는 것은 미국과도 대화를 한다는 걸 이제 당연히 이제 뒤따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러시아의 적인 미국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맞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나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리도 챙기지만 또 명분을 또 매우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있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해 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뭘 했냐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문을 보내는데 북한에서 이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걸 수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의심스럽다.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소위 북한이 말하는 그 근본 문제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입장이 변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이 판단컨대 남쪽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거부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변화한다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언제든지 이제 응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더더욱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예민한 문제. 이산가족은 이제 남쪽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협력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카드로 봤고 또 남쪽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는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카드예요. 그리고 이산가족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문제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가 싫어서 이제 남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제 인도적인 것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북한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인도적인 성격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해 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소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뭐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약간 일반적인 이제 상황으로 표현을 해서 이산가족 문제에 응해를 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충분하게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통일부 장관이 제안을 했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당국 간 대화를 제안했는데 아직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거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수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 봐서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시점에서 출범을 이제 했지만 이제 소위 비핵 평화 번역에서 나온 것처럼 핵 문제를 이거를 이제 뭐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핵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이제 북한이 결심만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남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 현재 이제 호응해 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신냉전 그런 그 분위기, 상황이 이제 북한을 경직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참고로 다 끝난 것 같아요. 북한 스스로가 지금 뭐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정상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1, 2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이제 자체 봉쇄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그 미국과의 갈등 이 상황이 이제 북한을 이제 지금 경직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연일 소위 전술 핵 운용 부대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포사격도 하면서 이제 저희 긴장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러한 입장을 이제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북한의 이런 그 무모한 도발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이제 저희가 북한에게도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분단 70여 년의 상황에 비춰보면 뭐 초기에는 뭐 북한에서 무장 공비도 보내고 심지어 뭐 이제 그 뭡니까 그 테러 이제 아웅산 테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판문점에서 뭐 독기 만행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96년에 강릉에 이제 무장 잠수함 침투 사건도 있었고 뭐 그거 있어요. 그리고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그 긴장 상황으로 온 게 이제 뭐 처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경험했고 심지어 50년에는 전쟁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 구조 해소를 위한 이제 노력을 이제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포사격이라든지 군사적 도발에 의해서 긴장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에 그냥 그 직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그 악순환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한 통일 정책을 해왔어요. 70년 이상. 그렇지만 여전히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의 현재 2022년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접근 노력, 그 접근하는 그 일종의 그 방법, 그걸 뭐 학술적으로 하면 뭐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 이거 자체가 좀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싶어요. 네. 뭐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서 뭐 강압적 접근과 유연한 접근이 있다고 그러지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진보 정부 모두가 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통일이고 이제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거 교류협력 대화 그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냐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 안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우리 사회에서의 논란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할 거냐? 뭔가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느냐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우리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도권은 북한이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통일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북한이 결국 움직이도록 하는 게 결국은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입장이 정립이 안 되거나 우리 입장이 문제가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어렵고 북한이 뭐 이상하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상가족 상봉을 21차례 했는데 이제 그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했는데 보수 진보 정부 모두가 다 했는데 그때 유심히 보면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일종의 이제 소위 그 이제 저 상황에 남북 관계 상황에 활용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산가족 상봉이다 그러면 이제 보수 정부의 경우에 특히 이제 북한과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껄끄러운 관계에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나온다 그러면 그걸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막 그냥 그 70년 만에 만난 이제 이산가족들이 그냥 얼싸안고 하는 거 보면 뭐 남북 관계가 갑자기 확 그냥 이제 풀려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이제 그거는 결국 북한이 이상가족 상봉에 호응해 왔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효과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반도 정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주된 이제 그 관심 대상으로 보고 그런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내부의 뭐 정책이 다르니 그러니 이거 따지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북한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 이럴 것이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70년 동안 희망을 했는데 안 됐어요.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 야 더 이상 이제 남북 관계가 대결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뭔가 평화 시대에 왔다. 그런데 뭐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2018년에 이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고 백두산 천지에 남북의 양 정상이 가서 한 번 더 평화 시대를 선언했지만 지금의 2022년은 대남 관계가 대적 관계로 가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공개 폭파되고 지금 뭐 포사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희망 섞인 기대는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이후는 감성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니까 좋았어요. 근데 처음 만난 그거는 처음 만났을 때 1단계고 그 다음은 그냥 만남은 이제 그걸로서 그렇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거예요. 만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제 결국은 서로에게 남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생산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만남 자체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유무상통의 실리적인 결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뭐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다? 아, 즐거워야죠. 근데 그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섭력 할 때 만났던 이제 북한 측 인사들을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만나는 게 자체가 좋죠. 그러니까 뭐 반갑습니다 하고. 근데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북한도 이제 필요로 한 게 있는 거죠.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만나고 손잡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이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남북 관계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 정책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남북한 간의 젊은 세대가 이제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지금 한리 문화로 해서 소위 과거에는 이제 국제 조류의 팔로우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끌어가요. 소위 싸이의 그런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세계 그 젊은이들이 이제 따라 부르는 거고 지금 이제 BTS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한류 문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그 개인의 그런 행복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소위 북한과의 문제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옛날에 보면 도덕적인 거, 이념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소위 가치 실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나의 자아 실현에 도움되는 거 이런 쪽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의 특징이고 이제 북한의 8090 세대는 이제 우리의 8090 세대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그러한 이제 개인 취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90년에 이제 장마당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소위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살고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제 성장한 이 세대들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과거의 발전 세대보다는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남북한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중심된 세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한의 그런 사회의 변화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통일 문제를 보면 이러한 이제 소위 젊은 세대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통일 문제도 실용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이제 저 2021년 경기도민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대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6.7%가 남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요. 2명 중에 1명은 그리고 이제 25% 정도가 전쟁의 위협 등 군사적 긴장에서 그다음에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분담 비용에서 뭐 이런 거 이상가족 고통에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남북한의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왜 필요하냐? 내가 나에게 경제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북한의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건데요. 이 탈북하신 분들의 이제 탈북한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똑같아.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녀의 이제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 뭐 자유를 찾아서 오셨다는 분도 있죠. 지금 이제 연간 해서 한 60여 명 이럴 때는 뭐 자유를 찾아서 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거 보는 건 뭐 조금 참지 이러는 거지만 자유는 이제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빈도수가 높은데 과거에 보면 이제 경제적 이제 필요 그걸 위해서 왔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도 실용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우리가 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소위 기존의 통일 정책의 한계 그리고 남북 간 사회의 변화를 봤을 때 지금은 통일에 대한 접근, 즉 통일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통일 1.0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변화할 통일 패러다임은 통일 2.0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 전환은 뭘까? 과거에는 이념과 민족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용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념과 민족 중심인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다 통일해야 돼. 그러면 이념과 민족을 배반하는 거니까. 근데 실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념 민족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과 민족 중심에서 실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용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념과 민족을 포기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권보장이라는 이념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닌데 다만 이념과 민족은 좀 다른데 이념을 내세워서 우리가 북한하고 이야기했을 때 북한이 그러면 이념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생산성이 없어요. 이거는 서로 갈등 대립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체제와 이념 차이는 서로 인정하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하자. 그러면서 실리적으로 교류협력하자.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한중 관계나 한 베트남 관계 같은 거죠. 한국과 중국이 체제 이념이 다르죠. 한국과 베트남은 다르죠. 그렇지만 서로가 필요해서 관광하고 이제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이제 어디를 가느냐? 나는 중국으로 가겠다. 나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겠다. 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체제 이념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 북한에 나는 평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신포 가겠다. 아니면 신의주 가겠다.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체제 이념의 그런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걸 우리가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실용 중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북한을 갈 이유는 없어요. 북한을 갈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실용 중심으로 가자. 그렇지만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른 걸 가고 다른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정부가 독점해서 통일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점차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당국 차원에서는 이념과 군사 안보 문제로 북한과 대립하고 긴장 상황을 감내할 수도 있고 감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관계 좋아지려고 이제 북한이 요구한 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 보유국가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안 하고 또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디터런스를 통해서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담대한 구상처럼 이제 이런 북한이 그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건 당국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한쪽은 주먹을 내세우고 한쪽은 이제 손을 내미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북한이 주먹과 손을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당국이 독점하고 있으면 남북 관계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민간이 소위 민간은 결국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을 내미는 역할이잖아요. 교류협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이 당국 간의 긴장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과 다양한 계기에 민간 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당국 간의 악화된 상황도 이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이제 일종의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역량도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 못 만나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이제 국가 중심으로 갔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소하게 하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미리 선입견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럼 안 된다고 하면 뭐 당국 간에 계속 그냥 그 으르렁 되는 거 그거 그대로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는 으르렁대고 민간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받는 것은 북한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북한 안 받을 거니까 열어주지 필요가 없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민간은 충분하게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뭐 정부 입장하고 배치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성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상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한 유화적 대응으로 북한의 핵 개발 등 일탈 행위를 방지를 못한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 보편적이고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일관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북한이 이제 반발할 수도 있고 이제 좀 그 어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북한도 거기에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당면 과제, 제가 보기엔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고 남북 대화인 것 같아요. 핵 문제는 소위 확권 억지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와 그다음에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좀 기분은 상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확권 억지를 토대로 하지만 대화의 그런 그 여지나 대화의 무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북한에게 뭐 제안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관계만 속도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2018년에 봤던 것처럼 핵 문제 해결 없으면 남북 관계 진전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남북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걸 자꾸 이제 띄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핵 문제 해결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남북 관계도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이제 사고화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 대화는 해야죠. 그래서 남북 대화의 기조는 유지하되 다만 대화 성사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이제 위에 홍시가 열려서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홍시를 이제 그 이제 손에 쥐어서 먹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장대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사다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죠? 그것처럼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데 마냥 뭐 북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이래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우리의 입장을 이제 변경해서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뒷거리를 한다든지 이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화된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대화 성사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실무자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야별 이제 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통일 2.0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민간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 주민 접촉이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좀 입법화해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제 그러면 사전 신고제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 어려우면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심지어 뭐 팩스 보내는 아주 사소한 것도 뭐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후 신고제로 가면은 이제 민간이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정부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겠죠. 이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도 특히나 이제 민간 교류협력 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제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남북 협력 기금에 있어서의 그 민간에 대한 그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대상에 남북 간 합의되지 않더라도 민간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대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통일 문제에 대한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 뭐 대통령 직속의 정부 민간 대표, 그다음에 여야 인사가 참여하는 이제 가칭 한반도 통일위원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좀 통일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남북에 그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너무 양자 구도에 집착하지 말고 국제사회도 같이 참여하는 다자 구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결국 중요하죠. 예,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과 갈등이 이제 없어야 되고 비록 갈등적 요소가 있더라도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반도 평화의 핵심 변수는 북한이다 이거죠.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보이면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하고 북한이 대화 협력의 무대로 나올 때 한반도 정세는 뭐 표면적으로 안정을 유지를 했어요. 과거에 쭉 보면.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북한이 뭐 이렇게 소위 뭐 강경한 입장, 지금처럼 뭐 도발하거나 이런 소위 경색된 입장에서 좀 뭔가 좀 그 이제 좀 뭔가 좀 협력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반도 정세의 변화의 핵심 요소고 그 핵심 요소는 바로 북한의 변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이제 요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이 한겨울에 이제 이게 소위 그 모닥불을 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위 그 이제 눈 쌓인 이 도랑을 어떻게 건너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위 이게 이제 보통강 다락식 주택 완공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휘황찬란한 미래를 이제 얻고자 하는 이제 일종의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나쁜 쪽으로 경색되게 행동하지 말고 국제사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 협력에서 이러한 이제 북한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북한이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바로 북한의 변화다. 이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희망적 사고와 기대를 하지 않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식으로 접근하고, 즉, 뭐 명분이나 뭐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 조성.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뭐 반발하고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게 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할 필요 있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84년생 김정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84년생 김정은 위원장의 부강하고 문명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체제 이념을 내려놓는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체제나 이념 버리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방하게 되면 지금의 남북 관계가 한중 관계나 한 베트남 관계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북한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뭐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결국 북한을 자꾸 이제 대화 협력의 무대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선 이제 북한이 지금은 이제 비핵화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이런 안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이제 조심스럽게 나올 때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를 확 잡아서 이제 비핵화로 이제 유도해 가면서 북한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역량이 강화된 민간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북한 내 저희 이미 이제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장마당이 확산되고 북한의 젊은 8090 세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북한의 지금의 중국의 젊은이들, 베트남의 젊은이들처럼 이제 개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소위 제가 보기엔 이제 젊은 지도자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8090의 젊은 세대들도 실리적이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을 거고 그걸 잘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적절한 환경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바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 베트남처럼 이제 변화해서 지금의 남북 관계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긴장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한중 관계, 한 베트남 관계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남북이 이제 소위 통일된 그런 체제로 가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전 단계로 이제 한중 관계, 한 베트남 관계처럼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정부 독점이 아니라 이제 민간이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제 소위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항의 이제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